당장 저 괴집을 끌어내라. 감히 수라의 손을 댔으니 그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복연은 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바닥에 조아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번졌고 귓가에는 장상궁의 목소리가 쇠조각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순간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기나 한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은 재료로 국 한 솥을 끓였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 수라간까지 흘러들어 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복연은 지난 시간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어쩌다 이 궁 안에서 가장 쓸모없는 계집이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쩌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복연이 처음 궁에 들어온 것은 15살 때 일이었습니다.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 장터 어귀에서 떡을 팔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음식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어머니가 쌀을 불리는 소리에 눈을 떴고 잠자리에 들 때는 된장이 사가가는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냄새가 곶집이었고 그 온기가 곧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솜씨가 좋았습니다. 흔한 재료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맛을 냈고 먼 마을에서도 그 떡을 사러 일부러 걸어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복연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우고 손끝으로 기억하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득해 갔습니다. 언젠가부터 복연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본 손님들이 이 맛이 어머니 솜씨보다 낫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웃음 대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재주 절대 묻어두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복연이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열병이었습니다. 사흘을 앓다가 넷째 날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복연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솥이 눈에 밟혔고 어머니가 쓰던 나무 주걱 앞에서는 목이 메어 아무것도 집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배가 너무 고파 어쩔 수 없이 솥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대로 재료를 넣고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냄새가 방 안에 차오르자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숟갈을 떠 넣던 순간 복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맛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맛이 거기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이 기억하고 입이 기억하고 온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복연은 먹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도 먹었고 외로울 때도 먹었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밤에도 무언가를 입에 넣어야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탐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연에게 먹는 일은 살아있다는 증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온기를 몸 안에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5세 궁에 들어왔을 때 이미 또래보다 몸집이 눈에 띄게 컸고
볼은 둥글고 팔뚝은 실했습니다. 궁녀 선발에서 간신히 통과한 것도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쳤기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은 복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힘도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궁 안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복연이 배치된 곳은 내명부 아래 자비를 맡는 처소였습니다. 청소하고 물을 깃고 무거운 것을 나르는 일들이었습니다. 몸 쓰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궁녀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두지 않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연이는 밥통이야. 일은 느린데 먹는 건 귀신같이 챙긴다니까. 얼굴이 넓다, 배가 나왔다, 걸음이 느리다. 짓궂은 말들이 하루하루 쌓여갔고 복연은 그것들을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장상궁은 특히 복연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궁녀란 가볍고 날렵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습니다. 움직임이 굼뜨고 몸집이 크면 그것 자체가 게으름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연이 물동이를 들고 좁은 복도를 지나는데 장상궁이 지나치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그 몸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 밥이나 축 내지 말고 더 부지런히 움직여라. 칭찬도 질책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냥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복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몰래 부엌으로 내려가 남은 재료들을 손질했습니다. 허락받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들키면 크게 혼날 것을 알면서도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시들기 직전에 무청으로 맑은 국을 끓이고 남은 쌀로 죽을 쓰고 버려질 뻔한 생선 한 토막으로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기도 하고 가끔은 힘들어 보이는 동료의 처소 앞에 몰래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고 복연은 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만드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았고 무언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궁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재주를 혼자 간직한 채 복연은 날마다를 버텨냈습니다. 쓸모없는 계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놀림을 받으면서도 혼자 부엌불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그 어떤 말도 그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만 같았던 어느 가을 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사건이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전하, 이러시다가는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제발 한 숟갈만이라도 드십시오. 허의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이도현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수라상 위에는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에서 올라오던 김이 가늘어지고 밥 위에 고였던 윤기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도현은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가을 햇빛이 수라상 위에 길게 깔렸다가 사라져도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밥을 먹지 않는다. 그 말이 궁 안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흘이었습니다. 수라를 반씩 남기다가 어느 날부터는 숟가락 자체를 들지 않았습니다.
허의관이 맥을 짚고 탕약을 올려도 이도현은 그것마저 밀어냈습니다. 기력이 없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살아있었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의관은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침전 안에 있던 내관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말은 의원이 내놓을 수 있는 진단 중 가장 무겁고 가장 손쓰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도현이 처음으로 밥상 앞에서 손을 거둔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그것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궁 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그를 오래 모신 내관 하나라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해 가을이 오기 직전 이도현은 오랜 시간 공들여 다듬어 오던 세금 개편안을 두고 조정 대신들과 크게 맞부딪혔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몇 해에 걸쳐 설계한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쥔 대신들은 한 줄 한 줄 트집을 잡으며 번번이 막아섰고 결국 그 안은 또다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도현은 편전에서 나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한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수라를 반쯤 남겼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남겼고 며칠이 지나자 숟가락이 상 위에 그대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수라를 드는 행위 자체가 국정의 일부였습니다. 건강한 왕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고 왕의 몸은 곧 나라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조정도 흔들렸습니다. 허의관은 밤마다 의서를 뒤적였습니다.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식재료, 기력을 보충하는 탕약, 소화를 돕는 처방들을 하나씩 올려보았지만 이도현은 그것들을 번번이 물렸습니다. 억지로 권하면 한두 숟갈을 겨우 들다가 이내 상을 물렸습니다. 맛이 없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궁 안에 긴장이 번졌습니다. 수라간 상궁들은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궁리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귀한 식재료를 동원하고 평소 전하께서 좋아하신다는 음식들을 돌아가며 올렸습니다. 임금이 어린 시절 즐겨 드셨다는 음식도 다시 재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은 매번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물러났고 수라간 상궁들은 그 상을 받아들 때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상궁은 궁녀들을 불러 모아 엄포를 놓았습니다. 전하의 수라 문제는 입 밖에 내지 마라. 수군거리는 것 하나도 다 들어간다. 하지만 말은 막는다고 막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처마 아래에서 우물가 옆에서 말들은 계속 흘러다녔습니다. 복연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귀에 들어오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밥을 먹지 않는다. 허의관도 손을 쓰지 못한다. 수라간이 매일 세상을 차리지만 소용이 없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복연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수라는 수라간 나인들이 담당하는 것이었고, 복연처럼 자비를 맡은 하급 궁녀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사람, 음식 앞에서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겨운 사람, 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도 복연은 몰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물을 다듬고 마른 멸치를 손질하며 불을 올렸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복연은 그 냄새를 들이켜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겨울밤에 끓여주시던 그 국과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따뜻했던 그 밤들이 냄새와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먹고 싶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복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위장보다 먼저 차오를 때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입에 넣고 싶지 않아집니다. 국이 다 끓었을 때 복연은 잠깐 그 자리에 앉아 한 그릇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단순한 맛이었습니다. 귀한 재료 하나 들어가지 않은 그냥 성실하게 끓인 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연은 남은 국을 그릇에 담아 두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도 없었고 누구에게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당장 그 계집을 끌고 와라. 감히 야밤에 수라간 불을 피웠다면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장상궁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르는 순간 복연은 부엌 한가운데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는 아직 국자가 들려 있었고 솥 위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틈도 변명을 준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장상궁이 내관 둘을 앞세워 부엌 안으로 들어섰을 때 복연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관 하나가 헐레벌떡 복도를 달려와 장상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냄새를 물으십니다. 어디서 음식 냄새가 나느냐고 그것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장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연을 향하던 눈이 천천히 내관 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솥 위로 향했습니다. 피어오르는 김, 구수하고 맑은 냄새, 무와 멸치로만 끓인 귀한 것 하나 없는 소박한 국이었습니다. 장상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릇에 담아라. 복연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국을 고운 그릇에 옮겨 담고 남은 반찬 몇 가지를 곁들였습니다. 간을 본 것도 아니었고 모양을 다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 혼자 먹을 때처럼 정직하게 담았습니다. 장상궁이 그 상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따라와라. 그 한마디에 복연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의 처소는
복연이 한 번도 가까이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루가 낮게 울렸고 양옆으로 늘어선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복연은 상을 양손으로 받쳐 든 채 장상궁의 뒤를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이 출렁이지 않도록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장상궁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전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나직한 목소리가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들여보내라.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도현은 창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그의 옆에서 가늘게 타고 있었고 미처 치우지 않은 수라상이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었습니다. 복연은 무릎을 꿇고 상을 바닥에 내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이 바닥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현은 상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삼키는 소리. 그리고 다시 숟가락이 움직이는 소리. 한 숟갈, 또 한 숟갈. 오랫동안 방 안에 수라 소리가 없었다는 것을 복연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내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복연은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보고 배웠습니다. 이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숟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국이 반 넘게 줄어들 때쯤 그가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끓였더냐? 복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료가 변변치 않아도 항상 이 맛이었습니다. 이도현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국이 비워졌습니다. 반찬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수라상이 제대로 비워지는 날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허이관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상궁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상을 물릴 시간이 되었음을 느끼며 천천히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너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명령이었지만 어딘가 조용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복연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빈 상을 들고 복도를 걸으며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워서 떨리는 것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왕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만든 것으로. 무억 불을 피우다 들켜 끌려간 밤이 이상한 방식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연은 그 의미를 아직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두려웠고 그 다음 날도 두려웠습니다.
장상궁의 눈빛이 무겁게 등 뒤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은 부디 한 그릇을 다 비워 주십시오. 그리하지 않으시면 신이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허의관이 그렇게 말하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린 것은 복연이 처소에 처음 불려간 다음 날 아침 일이었습니다. 이도현은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 위를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수라상에는 어제 복연이 올린 것과 같은 구성의 음식이 없었습니다. 수라간에서 평소처럼 차린 상이었습니다. 갖가지 전과 구이, 귀하게 손질한 나물들이 색을 맞추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흠 잡을 데 없는 상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허의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도현은 내관을 시켜 장상궁을 불렀습니다. 짧은 명이었습니다. 어젯밤 음식을 만든 궁녀가 저녁 수라도 올리도록 하라. 장상궁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잠시 굳어 있다가 조용히 예 하고 물러났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 무언가 불편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은 주변에 있던 내관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연은 오후 늦게 장상궁에게 불려갔습니다. 장상궁은 복연을 앞에 세워두고 한동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전하께서 내가 만든 것을 또 올리라 하셨다. 말은 짧았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황송합니다. 장상궁이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분수를 알아라. 전하의 입맛이 한 번 돌아오셨다 해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재주를 가진 것처럼 굴면 안 된다. 알겠느냐? 복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상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연이 물러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등 뒤에 서늘하게 얹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복연은 수라간 한 켠을 빌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라간 상궁들의 눈이 따가웠습니다. 자신들이 날마다 정성껏 차린 상을 전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는데 자빌 궁녀가 만든 것을 찾으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복연은 그 눈길을 모르는 척하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밥은 솥에 안치고 약한 불로 천천히 뜸을 들였습니다. 조림 하나, 나물 하나, 단출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불 조절 하나, 간 하나에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이도현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전날 밤보다 조금 덜 떨렸지만 여전히 무릎이 바들거렸습니다. 상을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도현이 가까이 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숟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을 뜨는 소리, 두부가 숟가락에 닿는 소리. 복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도현이 멈춘 것은
두 번째 숟갈을 뜨다가였습니다. 움직임이 잠깐 끊겼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이도현의 안에서 건드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복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다시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그 움직임이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맛보는 사람처럼, 오래 기억하려는 사람처럼 천천히였습니다. 이도현은 그날 밤 처음으로 그릇을 비웠습니다. 국도, 밥도, 반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복연이 상을 물리려 손을 뻗었을 때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앉아라. 복연은 멈췄습니다. 왕이 궁녀에게 앉으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굳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도현은 잠시 빈 국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된장을 무엇으로 풀었느냐? 복연이 대답했습니다. 멸치를 우려 육수를 내고 거기에 풀었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하셨다.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복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찾지 못하기도 했고,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들어가는 소리만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이 궁 안에서는 그 맛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복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 밥 한 숟갈을 넘기지 못하던 밤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신분이 달라도 같은 방식으로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다. 어머니에게 배웠다 하였는데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이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복연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구나. 이도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결을 가진 슬픔을 서로 알아챈 사람들이 나누는 침묵이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복연이 물러나올 때 이도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내일도 어제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짧고 담담했습니다. 복연은 고개를 숙이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끝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솥 앞에서 오래 불을 쬐는 탓이기도 했고 다른 무언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궁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재주가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연에게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저 계집을 후궁으로 들이신다는 것이 정령 전하의 뜻이십니까? 궁 안의 채통이 무너질 것을 어찌 생각지 않으십니까? 장상궁이 그 말을 꺼낸 것은 조정 대신 몇몇이 이미 같은 말로 이도현 앞에 무릎을 꿇은 뒤였습니다. 반상도 분간 못하는 처사라 했고
왕의 체면을 스스로 구기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몸집이 크고 신분도 보잘것없는 하급 궁녀를 후궁으로 들이겠다는 소식은 궁 안팎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고 말들은 낮은 목소리로 모여들었다가 다시 흩어졌습니다. 이도현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었다. 물러가라.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뜻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복연이 자신이 후궁으로 책봉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서늘한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장상궁이 직접 찾아와 전했습니다. 말을 전하는 내내 장상궁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불편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명이라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5의 궁에 들어와 쓸모없는 계집 소리를 들으며 버텨온 시간들이 이 한 문장으로 전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쁘다는 감정보다 어리둥절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책봉이 이루어진 뒤에도 복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소가 바뀌고 옷이 바뀌고 대우가 달라졌지만 새벽이면 여전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궁녀를 시키면 될 일을 손수하려 드는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엿한 후궁이 부엌에 드나드는 것은 보기 흉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연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재료를 만지는 순간, 불이 살아나는 순간, 냄새가 피어오르는 순간이 없으면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기도 했고,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도현이 복연의 처소를 찾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국정이 무거운 날일수록 그랬습니다. 대신들과 부딪히고 돌아온 날, 결제를 마치지 못하고 편전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다 나온 날, 그런 날 이도현은 말없이 복연의 처소 앞에 이르렀습니다. 복연은 그가 언제 오더라도 늘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거나 잘 익은 조림 한 가지거나 갓 지은 밥 한 소치였습니다. 이도현은 그 앞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없이 다 비우고 일어났고 때로는 짧게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갔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 뚱뚱한 궁녀가 어떻게 전하의 총애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모도 빼어난 구석이 없고 말재주도 없고 글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가끔 그 말들이 복연의 귀에도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복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았고 상처받은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그 말들이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도현이 복연의 처소에 들어서다가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연이 직접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여전히 내 손으로 만드느냐? 시키면 될 것을. 복연이 돌아보았습니다. 이도현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자리를 정돈하려 했지만 이도현은 손을 저어 말렸습니다.
복연은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드시는 밥이 따뜻했으면 해서입니다. 제 손이 닿은 것이라야 그 온기가 남는 것 같습니다. 이도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연이 민망해서 시선을 내리깔려는데 이도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내게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먹여주는 사람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랑하거나 치켜세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생각하다 꺼낸 말처럼 담담하고 진했습니다. 복연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조금 메어 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고,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았고, 궁에 들어와서도 쓸모없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혼자 간직해온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도현은 복연이 만든 음식을 오래도록 곁에 두었습니다. 조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결정이 무거운 날에도 복연이 올린 밥상 앞에서만큼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귀한 재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수락한 상도 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온기, 잃어버렸다 여겼던 맛, 그리고 말 없이도 전해지는 마음 하나. 복연은 그 뒤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을 떠나지 않았고, 손을 거두지 않았고, 아침이면 일찍 눈을 떴습니다. 궁 안에서 그녀를 두고 하는 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연은 이제 그 말들이 그리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손맛이 한 사람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이 닿을 수 있다면 그 재주는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복연이 살아온 이야기였고 그녀가 끝내 지켜낸 것이었습니다.